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소아의 신경질환과 발달 지연입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 잘 알아두시면 더 큰 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명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신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요, 이 소아의 신경계 질환인데요. 우선 소아라고 하면은 대략 몇 살까지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아라고 해서 나이의 정의를 딱 구분지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나라마다 문화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통상적으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를 거치고 학령기까지 마지막은 이제 사춘기까지를 소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만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정도를 소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신경계 질환이라는 범위 자체가 넓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네. 신경계라고 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포함하는 말이고요. 네. 그 신경계를 의 이상을 동반하는 모든 질환은 신경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소아에서는 뇌전증, 그리고 경련성 질환이죠. 그리고 두통, 그리고 발달 지연 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두통인데요. 성인들도 두통이 오면 정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만사가도 다 귀찮아지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아이들에게 왜 이런 두통이 오는 건가요? 아이들의 두통이라고 해서 성인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통에는 이제 1차성 두통 그리고 2차성 두통이 해당되는데 어떤 뚜렷한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로 머리가 아픈 증상이 2차성 두통이고 네. 뚜렷한 원인이 없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MRI상에 뇌에 특별한 병변이 없이 머리가 아픈 원인이 이제 1차성 두통입니다. 1차성 두통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뚜렷한 특징이 있나요? 두통이 어떤 양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차성 두통과 1차성 두통은 원인에 따른 구분이고 네. 어떤 증상에 대한 차이는 특별히 없지만 네.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긴장성 두통 그리고 편두통, 그리고 군발성 두통 정도가 해당되고 네. 소아에서는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의 증상은 사실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어떤 전조가 있어 시야 증상을 동반한 전조가 있을 수 있고 두통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조금 약간은 심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두통이 이유 없이 재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편두통을 가끔 겪는데요. 이게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우선 편두통 하는데 편두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편두통은 사실 1차성 두통인 만큼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MRI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야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환자의 증상으로 본다면 어떤 박동성, 내 머리를 누가 때리는 것 같다. 내지는 심장이 머리에서 울리는 것 같다. 같은 그런 반복성, 이제 박동성 두통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칙성일 수도 있고 양칙성일 수도 있습니다. 두통의 기간은 성인에 있어서는 4시간이 기본적인 기간이지만 소아에 있어서는 1시간 이상의 두통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편두통에 이어서 긴장성 두통이 있는데 그 긴장성 두통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긴장성 두통도 이유 없이 두통이 재발하는 이제 1차성 두통의 한 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흔한 두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던가 어떤 신체적인 무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머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근육의 그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이고 두통의 강도로 치면 편두통보다 약한 경증의 두통을 특징으로 하고 기간도 한 30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인도 없는데 고통스럽기만 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 1차성 두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통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요법입니다. 네. 흔히들 두통약을 먹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바로
그 약국으로 가셔서 진통제를 구입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이 진통제가 듣지 않으면 다른 진통제를 먹어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끼니를 거르지 말 것, 아침을 꼭 먹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충분한 그 수분 섭취, 물을 잘 먹지 않는 습관도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른들도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방금 말하신 것처럼 찾는데요. 어린이들도 먹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런 생활 습관으로 잘 교정되지 않고 두통의 기간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이라면 당연히 진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참는 습관을 키우다 보면 오히려 그 두통이 뒤로 갈수록 더 강도와 기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진통제의 사용이 두통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어떤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브루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경계 질환 중에서 두통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가 경련성 질환이에요. 이 경련성 질환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경련이라고 한다면 그 열성 경련을 가장 흔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경련이라는 현상은 뇌에 그 백지를 싸고 있는 피질,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뇌 세포에서 과도하고 과흥분성의 그런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경련이라고 하고 그때 어떤 운동 증상, 몸이 굳는다든지 몸이 까딱까딱 거린다든지 눈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어떤 운동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발작이 이유 없이 반복되는 병을 뇌전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뇌전증으로 진단되는 게 대표적인 어떤 경련성 질환이죠. 종류가 조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열성 경련을 볼게요. 이 열성 경련이 무엇인가요? 열성 경련은 이제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열과 함께 동반되는 경련성 질환으로서 특별한 뇌에 병변이 없이 이를테면 머리에 출혈이 난다거나 갑작스런 손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입었다거나 이러한 원인이 없어야 하고 어떤 전해질의 이상이 있다거나 칼슘 성분이 떨어진다거나 당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대사성의 원인이 없이 반복되는 열과 함께 반복되는 질환이 열성 경련입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데 10가지 동반하고 있다니까 좀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그 중에서도요, 특히 살펴봐야 하는 이 열성 경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대부분의 열성 경련을 살펴보면 대부분 5분 이내에 끝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그 증상 기간이 15분을 넘어가게 되고 또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열성 경련이 생기는 것을 복합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루에 한 번 짧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몸의 한쪽 팔이나 다리 한쪽에 국한돼서 그런 부분 발작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복합 열성 경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열성 경련을 포함해서 뭐 이를테면 열이 37도 후반대인 줄 알았는데 이미 경련을 한 채로 아이가 발견됐다거나 열이 난 지 1시간 이내에 벌써 경련을 했다거나 뭐 가족 중에 뇌전증으로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거나 아이의 발달이 그 또래 나이에 맞지 않게 뒤처져 있다거나 한다면 그 경련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련에도요, 종류가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련의 종류는 경련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일단 강직성 발작이라고 한다면 몸이 그야말로 굳는 형태입니다. 팔이나 다리 그리고 전신이 굳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대성 발작이라고 한다면 팔과 다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반복 동작을 하게 되는 게 간대성 발작이고요. 그리고 소발작이라고 해서 몸의 어떤 움직임의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데 잠깐 의식만 잃는 증상을 소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간대성 경련이라고 한다면 몸이 딸꾹질을 하듯이 움찔움찔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을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 갑자기 경련이 발생하게 되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집에서 어떤 행동으로 그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아이를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해주면서 네. 입이 바닥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러면 침과 구토물이 바닥 쪽으로,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바닥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네.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몸이 그 타이트한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입으로 절대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뾰족한 물건들을 치워주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처가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열성경련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아이는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열을 동반한 감염성 질환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아이가 감기나 장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을 항상 깨끗이 씻고, 외출한 후에는 귀찮더라도 양치를 자주 하고, 그리고 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평상시에 함으로 인해서 네. 탈수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행을 가까운 곳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해열제를 꼭 가지고 가시고, 네. 아이가 열이 나는지 자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갑자기 경련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응급실의 위치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뇌전증인데요. 이 뇌전증이 뭔가요? 뇌전증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련성 질환, 그러니까 경련이 이유 없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조건에는 열과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해질과 대사성의 원인이 없이 이유 없이 생기는 발작을 저희가 비유발성 발작이라고 하고, 네. 이 비유발성 발작이 2회 이상, 24시간 이상을 간격을 두고 발생하면 뇌전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간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뇌전증은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안에 20가지 이상의 세부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그 경련이 발생한 나이와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간질 증후군, 뇌전증 증후군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예후를 갖기 때문에 완치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고, 따라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경련과 뇌전증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뇌전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유사 질환들이 있을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 보면, 야경증, 아이가 이유 없이 밤에 잠을 자다가 몸에 심한 과흥분 상태,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인다든지, 마치 경련을 하는 것처럼 굶는다든지, 네.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 3분의 1에서는 목류 증상, 돌아다니는 목류 증상까지도 동반될 수 있는 야경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신, 이유 없이 쓰러지는 증상이 이제 경련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쓰러지는 모양의 경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유가 뚜렷지 않은데 쓰러졌다 한다면 반드시 뇌전증에 대한 감별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몸서리 발작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어깨를 으쓱으쓱 한다거나, 그게 보호자들이 생각하시기엔 이게 어떤 틱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유가 없고 그대로 내버려둬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없어지는 그 발작 형태의 그런 운동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성인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손발에 생기는 어떤 진전 현상, 이유 없이 손이 떨리는 증상, 그런 것들도 경련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전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발달 지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발달 지연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지만 설마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발달 장애 이거 흔한 건가요?
생각보다 비교적 흔합니다. 전체 소아의 한 1에서 3% 정도가 발달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고 네. 그 종류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부터 해서 뇌성 마비,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지능 장애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아의 발달 지연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이라 한다면 뇌 발생 과정에서 뇌에 잘못 만들어진 조직이 있다든지 네. 있어야 할 조직이 못 만들어졌다든지 네. 또는 어떤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으로 뇌 발달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대사 질환을 타고나서 어떤 뇌나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축적되는 어떤 신경 독성 물질이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경우, 어떤 사고나 뇌염과 같은 어떤 염증성 질환 이후에 생기는 그 순간 이후로 생기는 후천적인 발달 지연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달에 문제가 있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뭔가요? 통합적인 그 발달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달의 항목은 5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조대 운동 발달, 네. 미세 운동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인지 적응 발달, 그리고 개인 사회성 이 5가지 항목을 통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에서 하위 70% 이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제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발달의 지연이 있으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지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심각해야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발달의 기준에 따라서 이를테면 소아 같은 경우는 발달의 이정표라는 것이 있는데 14개월에서는 혼자 걸을 수 있어야 되고 2돌이 지나면은 빠르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한 돌이 지나면 엄마 정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정상 발달이 아이들이 갖게 되는 어떤 기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발달의 이정표가 이제 3개 이상, 3단계 이하로 처져 있으면은 그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최근 많아지는 장애 중 하나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앞서 말씀해주신 지적 장애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나라마다 빈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소아의 5에서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그 빈도가 굉장히 높고 특징으로 보자면 주의력 결핍 또는 충동성, 과다 행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지난 6개월 이상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9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6가지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질병들이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정확히 치료를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단순히 산만하다는 증상 자체만으로 ADHD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에 따른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